MBTI 딱 그게 없으면 네. 뭔가 이렇게 통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낄 수 없어요. 네. 의외로 권일쌤이 네. 서야가 또 됐다. 그치. 아, 역시 정확하게 모시고. 역시. 약간 지역적이네요. 아, 이런. 네, 9월 16일 토론의 즐거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요. 저희가 이번 주에 뭘 할까 좀 고민을 해보고, 이 시사적인 이슈들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 도저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저희 오랜 수건이자, 오랫동안 한번 이거를 해보자라고 했던 MBTI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침내. 저희가 이 얘기를 한 올 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나요? 시작하는 시점부터 했습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MBTI 현상이 한 몇 년 전부터 유행되기 시작해서 도대체 이 현상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온갖 이 카메라 앞에서 뭘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까지 다 했지만 결국은 미리 짜놓은 계획 아무것도 없이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대단히 분석적인 어떤 그런 발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MBTI가 한국에서 언제부터 좀 유행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유행하기 자체는 2010년 중반부터 보긴 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아니라 전국에 퍼진 건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방송에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MBTI 검사를 받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 이후로 이제 너도 나도 MBTI를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고요. 간단하게 읽는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MBTI는 아시다시피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죠. 두 개 곱해서 숫자가 안 되시는 걸 2의 4제곱. 아닌데? 이거 뭐지? 아무튼 2의 사선? 아무튼 그걸 해서 이제 16개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I와 E예요. 이제 흔히 말하기로 이제 I는 내향적이고 E는 외향성이다. 이런 얘기들 하죠.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제 삶의 에너지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S와 N, 이제 인식의 작동 방식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S는 좀 현실주의적인 인간, N은 이상주의적인 인간. 그리고 세 번째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F와 T. 이제 F는 좀 더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T는 사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삶의 패턴을 나타내는 게 J와 P. J는 이제 이런 분들. 계획과 통제를 중시하는 분들이고, P는 이제 자율성과 유동성을 중시하는 분들. 우리의 진지함이 거기서 갈리는군요. 서로 유형이 다른 진지함인 거죠. 네. 이렇게 총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대단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토론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태로 지금 토론 주제를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 이 SNS 공간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MBTI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밈도 생겼잖아요. 너 T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해주지 않고, 약간 건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 T야, 이렇게 하면서 반응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밈이 생길 만큼 사람들이 MBTI가 거의 일상의 우리 혈액형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 토질 멤버들은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권일님 먼저 어떤 MBTI이신가요? 저는 INTP입니다. INTP고요. 저는 이제 좀 검사를 제대로 한 지가 꽤 오래됐고, 제대로 된 검사를 2번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심리상담연구소에서 한번 받았었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적성검사 같은 걸 할 일이 있어서 받았는데, 어쨌든 각 INTP 이 4가지 유형이 각각 95에서 98씩 나왔어요. 거의 극단적으로 나왔네요. 네, 심리상담 하셨던 분이 이런 극단적인 INTP를 자기가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학 때는 그걸 왜 받으신 거예요? 대학 때면 되게 오래 전이잖아요. 거의 한 30년 전인데. 이렇게 또 나이를 그때 이제 학생들 중에서 몇몇이 이제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좀
학생들 대상으로 신입생들이 대상으로 해서 전부 다 심리 검사를 좀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많이 했고 원래는 유료 검사였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이거를 무료로 학교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받아보게 됐습니다. 예. 네. 주식님도 같은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저도 INTP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토론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뢰도가 확 높아졌어. 토질 토론을 하면 보통 이렇게 저희가 앉거든요. 인팁끼리 앉았어. 그래서 이 두 분이 거의 다크한 영역을 맡아서 얘기를 하시고 얘가 옷 색깔도 오늘 좀 INTP는 블랙이죠. 전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노신지요. 주식님도 극단적인 INTP인가요? 뭐 아, 저는 그렇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평가를 보고, 대체로 뭐, 그렇게 틀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왠지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MBTI를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이 주식님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걸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싫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싫은 거지. 근데 왜 해보신 거예요? 그게 딱,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분위기가 뭔가 좀 그걸 갖고 있어야지 약간 이름표 같은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어디 맞은 것처럼 백신 만든 것처럼 그게 있어야만 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MBTI 딱 그게 없으면 뭔가 이렇게 통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얘기에 낄 수 없어요. 주식님마저 그렇게 생각할 만큼 MBTI가 엄청난 유행을 한 거군요. 네. 그럼 남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ISTJ입니다. ISTJ. 네. 제가 이 모임에서 중간을 딱 맡고 있듯이 중간이라고요? 중용을 항상 ISTJ는 성향이 어떤 성향들이라고 얘기를 주로 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진짜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원리 원칙적이고 질서를 사랑하는 사람. 질서를. 네. 그렇죠. 매뉴얼을 사랑하시죠. 네. 원칙을 어긋나면 분노하시는. 노잼이라서 아무도 ISTJ에 대한 밈을 안 만들어줘. 네. 속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 성향을 가지고 계신 혜영님은 저는 남규님의 정확하게 반대. ENFP. 같은 낙원 맞으시죠? 이렇게 저희 당이 다양성이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ENFP ENFP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뭐 그냥 대표적인 특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외향적인 거고 그리고 뭔가 경험 기반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전 이런 거에 의지하고 그리고 막 사고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엄청 감정적인 판단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과학적인 이런 태도보다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가자. 직관적으로. 네, 일단은 지르고 보는 스타일들이라고나 할까요? 네. 혜림님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은 성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라이트한 INFP. 라이트는 뭐예요? 왜 또 구별짓기에? 극단적인 권일님 같지 않다. 저는 N이랑 F가 되게 거의 중간으로 나오고 I랑 E도 좀 중간으로 나오고 예. 네, 좀 여러모로 좀 애매한 그래서 MBTI가 잘 안 맞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INTP가 가지고 있는 뭐 일반적인 뭐 특징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본인이랑 잘 안 맞으세요? 어느 정도는 들어맞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거기 나온 어떤 특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개그를 다큐로 받는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상담을 했는데 본인을 깐다든가 그런 게 이제 학창 시절에 조금 있었죠. T 성향이군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회화가 되면서 INTP가 좀 사회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화가 많이 어느 정도 되면서 공감이라는 걸 더 할 줄 알게 되고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INTP를 만나게 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지? 평소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감보다는 이제 자기의 논리를 펼치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면서 반면교사를 함께 그 반면교사의 두 분이 다 포함되는 거죠? 저는 왜? 아니 왜냐하면 항상 토론을 하면 저희 이렇게 주로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때 강력한 토론자가 이 두 명이씩 거의 대립을 해서 토론을 하시잖아요. 지난 동성원 생각해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님과 혜림이 여기서 또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네, 좀
반면교사 둘 다 삼고 있어요. 네. 둘이 좀 달라요, 약간. 근데 둘이 약간 결이 다르.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둘이? 의외로 권일쌤이 네. 사회화가 더 됐다. 그치. 아, 역시 정확하게 모시고. 역시. 약간 지역적이네요. 아, 이런. 아니, 이거 오늘 그 티셔츠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것도 사회화가 된.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행. 요즘 힙하거든요. 힙하거든요. 유행이라고 안 따른 이제 그렇죠. 유행에 전혀 관심이 없는. 왜 관심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유행이라고 하면 안 따라요.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죠. 반대로 가는. 유행에. 근데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유행이면 이제 저 선택한다. 유연하죠. 네. 유연하죠. 아니 근데 왜 그 지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좀 사람이 유해져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10년 뒤면 바뀔 수 있죠. 네. 네, 바뀔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반면교사를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사회성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토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토즐 중에 절반이 지금 사회성 없는 INTP인데 사회자는 뭡니까? 사회자. 저는 인프제입니다. INFJ. 인프제란 말도 하세요. MZ세대네. 아니 인프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I 성향은 저는 뭐 되게 높은 것 같고 그리고 F 성향도 되게 높은 것 같고 저는 극단적인 문과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것 같은데 N이랑 J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막 그 계획적이고 컨트롤에 강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N 성향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근데 이제 ISFP보다는 인프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예, 그런 성향입니다. 예. 압도적 I의 모임이네요. 그럽니다. 예, 그렇죠. 예. 이가 한 명이고 지금 나머지 5명이 다 근데 I니까. 이 성향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높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혜영님도. 그 왜 ENFP로 나오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모드일 때만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I 모드일 때는 이미 충분히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테스트 따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혜영님은 본인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편일 거라고 그런 볼 수 것 있겠네요. 그래도 다중격이신가요? 네,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 뭔가 외향적일 때는 막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I일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내 안에 이를 극단까지 끌어올려서 확실한 E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INT로 충전을 하는 거죠. 와, 그거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스위칭이 좀 자유자재로 되세요? 머리에 힘을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머리에 힘을 주고. 네. 그것도 놀라운 능력 아닌가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다들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I인 상태로 저도 그런 편이긴 합니다. 강연이나 네. 뭐 사회 볼 때. 저는 그 예전에는 MBTI 안 해봤지만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분명히 극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30대 들어오면서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I 성향이 강해져서 지금은 이제 I 성향이 되게 높은 상태로 가서 저도 이렇게 약간 저는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안에 스위칭이 되고 그러진 않지만 긴 기간 축적이 돼서 I 성향이 더 강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해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내가 되게 샤이한 사람이고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진짜 내향적인 사람들을 몇 명 만났어요. 극단을 보고. 예, 그런 극단값을 보니까 이분들은 말을 할 때 상대방 눈을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E도 제가 만났어요. 이분들은 지면에 발이 붙어 있지 않아요. 네, 한겨레 기방 기자 같은 예, 텐션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인 사람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진보 운동권에 극단적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그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뭔가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만나면 잘 말을 못 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막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들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진보가 이렇게. 더 많은 E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진보에 이가 많이 필요한데 일을 수혈해야 됩니다. 네, 당장 토질에도 지금 아이가 5명이 제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진보. 그렇죠. 원래 이 바닥에 있진 않으셨잖아요. 저 맞아요. 외부 수혈된 인재잖아요. 전학생이라고나 할까? 근데 저는 20대 초중반에는 약간 이처럼 살았던 것 같긴 해요. 학교에서 이제 막 학생들 조직하고. 그 전성기였던 2013년 그쵸,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13, 14년. 무조건 강연
기획을 하고 나서 끝나면은 뒷부리에 가서 사람들 막 하나하나 궁금하지도 않은 거 물어봐 줘야 되고 듣고 정말 너무 재밌겠어요. 그때는 진짜 이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한 3년을 집중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못하겠어요. 소진되셨군요. 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가 본인이랑 맞지 않는 걸 하신 거죠. 그쵸. 예. 이게 진짜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 그렇죠. 그런 게 저도 이제 가끔 강연 같은 걸 하면 강연을 자주 하니까 작도를 탄다고 하죠. 이게 작도를 타고 합니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그 거의 목소리 이 톤이나 이런 것도 높아지고 작도를 타서 이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이런 걸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이제 진이 쫙 빠지면서 기가 빨린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이 성향인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강연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더 이제 막 힘이 나고 집에 가서도 이게 아드레날린이 너무 뿜뿜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집에 가서도 가족들한테 강연을 또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이랑 이를 딱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집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기를 빠지고 집에 가면서 쉬는 사람. 이는 이제 집에서는 기가 빠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차는 사람. 그래서 집에 갈 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같이 놀았던 사람과 다 같이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극단적으로 싫어하시나요? 네, 여러분 이 토즈를 마치면 저희가 사는 곳이 거의 이 서울 이렇게 서쪽이어서 이 4명이 이렇게 같이 주로 이렇게 그 6호선을 타고 은평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먼저 화장실에 가십니다. 아니요. 이거는 근데 같이 이거는 가기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를 아니에요. 약간 이거는 좀 예외적인 얘기는. 이거 같이 가는 건 좋아하고요. 근데 그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건 제가 서울에서 일산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생긴 버릇이다. 출발하기 전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진짜예요.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게 우리가 이게 MBTI가 일상 속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남규님이나 뭐 혜영님이나 다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 저래서 그러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이러는 게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님? 일단 그 신뢰하시나요? MBTI 각자의 그 MBTI에 우리 대해서 각자의 납득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ISTJ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실 체력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막 계획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타입이고. 전 지표로서 막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사회 현상으로서는 좀 흥미롭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어쨌든 이게 누군가의 MBTI를 물어봐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고 나름대로 대답이 돌아오면 그거에 기대서라도 이 사람을 뭔가 분류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이런 모습은 대단히 이의적인 모습이기도 하네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혜영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칭이 된다고 하면 이 그 ENFP라고 하는 성향이 딱 그 혜영님하고 맞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 체계를 이해하는 스타일은 그냥 이냐 아니냐가 되게 크고 그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있고 그 안에서의 나머지 특질들이 발현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상태일 때는 NFP가 되게 나머지를 강화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일단 지르고 볼 때 나머지 일단 모든 걸 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일단 스피드가 안 나고 그냥 직관과 느낌에 의존해서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너무 힘들어. 이건 많이 좀 들어본 좋아 빠르게 가 뭐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런 거죠. 그래야 추진력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제 과학 실험실에서 하다 보면 속도가 안 나니까 일단 가설을 믿고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예산을 태워야 실험을 하죠. 예산을 태우자는 이제 얘기는 비전을 해서 조감도를 보여주고 멋지지 가도 되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요거는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어느 컨퍼런스 나온 기업가 앉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피성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럼요. 일을 네. 달에 보내야 한다. 네, 나머지 얘기는 이제 그 뒤에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계획적으로 딱딱해서 내가 이 발언을 한 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계획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 자죠. 그러면 집에 가거나 재미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감정적으로 막 격앙된 상태에서 발언한 것들이 가끔씩 말실수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본인들의 이 MBTI에 대해서. 네. 뭐 대략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혈액형 분석하고는 다른 게 어쨌든 직접 내가 그 평가를 받은 결과인 거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했다면 아마 평가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리학 전공자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학을 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MBTI라고 하면 거의 뭐 유서과학, 비과학이고 뭐 그런 거는 거의 너무 나쁜 것이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논리가 뭔가요? 이거 비과학이라는 거죠. 비과학이다? 네, 뭐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이고, 뭐 칼 융이라는 사람이 고안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뭐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좀 미신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 그 학문을 잘 몰라서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얼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혜영님 말씀하신 정도로 그냥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인간 사회에서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너무 심취하면 일단 좀 반대의 결과. 그러니까 너 T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그 MBTI의 긍정적인 결과가 상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유형적인 낙인 같은 걸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이인데 그 차이를 결함으로 예를 들면 쟤 T인가 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는 차이에서 기반한 어떤 결함으로 취급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F도 그렇게, 쟤는 너무 감정적이야, F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권일님은 본인의 MBT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 부분 좀 신뢰하는 편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신뢰라는 것이 과학적 의미에서의 신뢰는 전혀 아니고요. 뭐 아까 MBTI 비과학성의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을 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또 그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회학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워하죠. 이게 자기 영역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히스테리컬한 반응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좀 방외자의 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여기에 열광하는 모습, 또 이 MBTI의 어떤 사회적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스몰 토크를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는 역할도 있고, 과거에는 날씨 얘기를 했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날씨 얘기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좀 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MBTI는 좀 재밌어 하는 편이죠. 그리고 INTP 특징이 남 INTP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MBTI에. 그래서 저는 제 INTP라는 특성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끝이 날 뿐이지, 다른 사람이 무슨 MBTI를 얘기해도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INTP죠.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MBTI의 영향이라든가 MBTI가 유행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가,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좀 막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BTI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단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왜 이 시점에 그 SNS라고 하는 거 도구들을 시작해서 이제는 오프라인 모임에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MBTI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까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식님이 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 다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왠지 그 MBTI를 물어보고 모른다고 하면은 통행을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약간 그 검문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했다는 거잖아요. 통행을 해야 되니까.
사람 만나야 되니까. 굽히셨군요. 타협을 하셨군요, 현실과. 저도 사회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저 이렇게. 나름 주식님도 언론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업을 하셨으니까. 사업을 하셨으니까. 해보셔야 되니까 한번. 여하튼 이렇게 현상이 된 이 왜 이렇게까지 보편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 된 걸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남규님은? 코로나19 시대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MZ세대가 MBTI를 찾았다는 게 전문가들이 하는 뻔한 말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냥 유행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듯이 그냥 한번 재밌으면은 또 불 번지듯이 금방 번지는 거는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유행을 핫되는 거는 MBTI 자체가 재미도 있지만 그 자체의 효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어쨌든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문다든지,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이제 효용들도 있는 거고 효용들을 발견을 한 거죠. 네. 재미도 있는데 효용도 있으니 뭐 나름대로 스테디셀러로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뭐 개인적으로 관찰했던 것들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 MBTI의 최대 효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성격도 비정상이 아니다. 모두 다 그 16가지 유형 안에 어떻게든 잡힌다. 그것에 대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수용? 수용?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저기 저렇게 있다. 라는 걸 발견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효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들이 막 이렇게 있고 또 심지어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 그런 걸 통해서 동질감이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사회 안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좀 보태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규님 말씀을 들으면서. 혜영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MBTI가 왜 이렇게까지 네네네. 유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역시 저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그러니까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는 저런 사람이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카테고리들이 있어 왔는데 네. 이제는 이것들 가지고는 약간 좀 부족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뭐 세대끼리 묶인다든지 학교끼리 아니면 직장끼리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묶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혈액형이나 뭐 이런 기존의 범주들로 설명이 됐는데 훨씬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범주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가지수와 뭔가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MBTI는 사람들하고 처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어느 학교 나왔고, 고향은 어디고, 뭐 부모님은 뭐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학을 떼잖아요. 막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 신상에 대한 궁금증이 왜 그렇게 나랑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걸 내가 왜 설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뭐 이 MBTI를 얘기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상대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당신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면서 특별하게 차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차별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나이도 극단적으로 차이 나면 한국에서는 갑자기 뭐 반말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막 하대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가 뭐 요즘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가 또 안 계신다거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막 편견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레이어에 따라서 층층이 차별적인 이야기들을 의도했든 하지 않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남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성의 영역이랑 비정상의 영역을 나누지 않는 어떤 그런 성향 분석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주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유행하고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은 그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범주화시켜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그 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유형적으로 막 서랍에 정리해서 넣어놓으려고 하는 그 뇌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이 유형에는 누구누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뇌 에너지를 가장. 그 개별적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파악하려다 보면 뇌가 과부하를 일으켜서 모든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는데 예전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유형으로 분류했던 기준들이 이제 무너져서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사라진 거죠. 기준이 많이 사라져서 그 자리를 이제 MBTI라는 게 답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뭐 저 사람은 뭐 무슨 주의자야? 라고 했던 것 아니면 혹은 2000년대 한국 사회만 봐도 보수야? 진보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 혹은 뭐 종교적인 그런 구분들 카톨릭이야? 개신교야? 뭐 서양 사회에서는 뭐 이런 식의 좀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그 설명할 수 있는 기준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냥 너무 상대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INTP야가 예전에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무슨 어떤 가치관을 대신하는 어떤 기표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 16가지 유형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가장 편안한 범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가장 편안한 방식이 된 게 MBTI인 것 같고, 그러면 MBTI가 대체한 예전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점 더 이렇게 강화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정치적인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가치가 좀 사라진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본인을 설명할 때 가치의 지향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이념이나 여러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본인을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그냥 순수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치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에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MBTI가 또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어디 속해 있는가가 중요했지, 그냥 개별자로서 그 사람의 특성 자체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아버지 뭐 하시고, 이 사람이 어디 소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했지, 너의 성격이 어떻고, 너는 어떨 때 기분이 어떻고, 뭐 이런 식의 특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개인에 대한 어떤 그 개별자로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기준은 지금 MZ세대 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이거든요. 무슨 주의이고 뭐 이런 거는 MZ세대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높아진 관심. 개별자로서 존재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도 관심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권리님 어떻게 보세요? 주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네요. 이념이나 운동권의 어떤 정파 소속이냐를 들으면 저런 인간이구나 라는 게 딱 저는 오거든요. 예컨대 NL 출신이다. 그럼 NL이 어디냐? 경기 동구냐? 아니면 울산연합이냐? 아니면 강성주사냐? 이런 걸 듣고 나면 나는 대충 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감이 오는 거죠. 아니면 저 사람은 PD다. 아니면 CA다. 대장정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냥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 방송 보는 사람들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다 보니까. 너무 30년 전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어떤 스펙트럼이라든가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근데 운동권 아니었던 사람은 어떻게? 비권. 운동권 아닌 사람들은 생메스인 거죠. 오랜만에 등장한 생메스. 포섭해야 될 대상인 거죠. 운동권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포섭하고 설득해야 될 대상인 거죠. 권일님 주변에 운동권 아닌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변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알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많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MBTI 이전부터 이제 생각해 왔던 건데 이건 되게 오래된 어떤 경향성인데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경향성인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사람들이 점점 더 직접 접촉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저는 이걸 이제 과잉 접속 시대의 과소 접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링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시대에 링크가 많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을 사람들 농촌 공동체에서는 자기가 있는 바운더리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면 아까 주식님이 이제 그 뇌과학적인 얘기도 했지만 인지 부하가 와요.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을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주화하는 어떤 장치들, 개념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고. 그건 두 분의 특징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보편적인 어떤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자 시절부터 제 후배 기자들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이분들이 저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전화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화 통화를 두려워하면서 전화해서 취재를 해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전화를 안 하고 자꾸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해도 또 싫어해. 네. 그럼 어떻게 인터뷰를 하겠다? 이메일 인터뷰를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해외에 있는 석학도 아니고 왜 그 사람을 이메일로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다른 매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공부에 되게 많이 그래요. 특히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보더라도 전화 통화를 굉장히 좀 꺼려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화라는 매체를 통한 거지만 육성을 직접 듣고 그때그때 반응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싫은 거죠. 네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이제 직자적으로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접속이 강해지는 시대일수록 점점 더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반면 그 반역작용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MBTI라는 것은 사실은 접촉하지 않고 직접 밀접하게 막 부대끼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미리 선 이해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간에 일단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만약 INTP다 이러면은 아, 저놈은 나한테 관심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좀 편리한 도구다.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변화의 가운데서 하나의 이 현상으로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하면 요즘 이게 비판적으로 뭐 그렇게 못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전화하는 거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준비되지 않은 반응들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취재 지시를 하기 위해서 데스크랑 현장 기자가 통화를 할 때도 통화보다는 메신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고 왜냐하면 그 지시에 대해서 본인들이 훨씬 더 텍스트화된 지시가 더 정확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뒤에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텍스트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젊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막 실시간으로 부딪혀 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뭐랄까요, 뭐, 가치를 두고 더, 이게 뭐, 큰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세부적인 감정 싸움 이런 것들은 잘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면 요즘은 정말 세세하게 자기의 반응이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보이는 거냐에 대한 어떤, 나쁘게 말하면 강박적이고 좋게 말하면 훨씬 더 준비되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은 훨씬 더, 그런 텍스트화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인 한 1, 2년 차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뭐 카톡이나 이메일, 텔레그램으로 좀 소통하는 게 좋았어요. 이게 전화가 무섭다기보다 어쨌든 그건 제 속도에 맞는 소통 방식이니까 이메일 쌓아놓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처리하면 되는데 3년 차 넘어가면서 전화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전화가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이메일에 투입되는 30분, 1시간보다 1분이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메일에 무슨 인사말 적고 막 단어 바꾸고 할 시간에 전화로 방금 말씀 잘못 들었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MZ세대가 아직 좀 덜 살아서 아니요, 뭐 꼭 MZ세대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고 요즘은 막 그 현상들이 좀 보편적으로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이 텍스트화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막 치열하게 뭔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막 이럴 때는 또 이게 텍스트가 그렇게까지 또 유용하지는 않고 또 대면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많은 정보들이 상대에게 주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뭐 모션이랄지 표정이랄지 뭐 눈빛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는데 이 텍스트화된 것은 그냥 뭐 말만 전달되니까 오해를 사기도 하고 뭐 상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 그 받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 나빠하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서 감정이 서로 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기자가 취재를 할 때 대면에서 직접 인터뷰하는 거하고 전화로 인터뷰하는 거하고 이메일 인터뷰하는 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이 훨씬 다른 거죠. 대면에서 인터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상대방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후배 기자들에게도 가급적이면은 가서 만나라. 지방이어도 가서 만나서 인터뷰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그래서 만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전화는 좀 왠지 좀 만나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좀 이렇게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좀 준비가 더 된 상태에서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화는 진짜 직접적으로 정보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MBTI, 혜림님은 본인의 MBTI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좀, 또 이 표정이. 듣고 싶다. MBTI 현상에 대해서, 네. 이 현상. 네. 현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되게 공감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까지 남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편리함이나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네. 본인한테 관심이 참 많아졌다는 점. 음. 본인이 MBTI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바뀐다면 네. 뭐 그래가지고 누굴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저는 신기하다. 네.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왜 그럴까요? 이게, 나에 대한 관심, 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진짜 과거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언가 어떤 가치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나를 가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서 나를 살아가고, 뭐 종교에 따라서 나를 살아가고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나를 맞춰가는 게 강했다면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이제 외부의 것들은 떨쳐내고 그 외부에 속해 있는 사회에 속해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다들 글이나 뭐 말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 진짜 진짜 싫다 생각만 해도. 생각하면 싫네요. 그래요? 네. 근데 막 에세이를 쓴다거나 혹은 페이스북에 SNS 한다고 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인지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걸 풀어나가고 그게 약간 뭐 자아가 비대한 사람이든 안 비대한 사람이든 그런 성향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네네. 요즘 제 주변 그런 소위 MZ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그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자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출하고 그러니까 글을 뭔가 쓰더라도 이제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 쓰기보다는 다 자기에 대해서 막 쓰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피셜로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솔직하게 자기의 내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바깥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MZ 세대 중심으로 좀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에세이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그런 온전히 그냥 그거 자체가 콘텐츠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좀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도 브이로그 같은 장르는 정말 낯선 장르였거든요. 저한테는. 어떻게 그냥 내용 자체가 사람이 그냥 그 스토리의 중심이 그냥 사람 자체가 돼. 이 사람이 뭘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구독하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무슨 콘텐츠고 채널이 되는 이런 현상이 되게 특이한데 근데 이게 온전히 지금 신 PD가 얘기한 것처럼 개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나오는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본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이 좀 의문이 있다는 건데 네네네. 왜냐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콘텐츠로 표출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자기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 그걸 본인이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 본인과 괴리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충만해서 그걸 이렇게 표출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너무 소외하는 것이 진짜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반대되는 성향일 수도 있다는 좀 심증이 있거든요. 네. 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만들어진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 압력 같은 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을 보고 너도 나도 그런 그 권일님 표현에 의하면 자아 성형이라고 그때 어떤 칼럼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욕망을 더 부추기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솔직한 어떤 자아의 표현이라고 별로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어요. 저는 정말 솔직한 본인, 그러니까 리얼 미를 알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이제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성형을 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싶은 건지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누구지? 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지? 사람들이랑 없을 때 나는 어떤 걸 추구하지?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INTP 같은 INTP라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두 분이 얘기하신 거를 그 책에다가 쓰신 분이 있어요. 이졸데 카림이라는 사람이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에서 그 서구 사회 개인주의를 3단계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1세대 개인주의, 2세대 개인주의, 3세대 개인주의가 있어요. 1세대 개인주의는 뭐 20세기 초반, 19세기의 개인주의, 소위 계몽주의 시대의 개인주의. 개인이라는 거 처음 등장했을 때 개인주의고 2세대 개인주의가 사실은 이제 68년 혁명의 히피라든가 이런 자아를 찾기 위해 떠났던 세대의 개인주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혜민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질서나 이런 데서 살피해서 온전한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거든요. 네? X세대는 X세대의 직전의 세대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찾으려고 했던 진짜 그런 것들이 이제 2세대 개인주의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이졸데 카님이 말한 3세대 개인주의가 있어요. 그 3세대 개인주의는 껍데기만 있어요. 거기에 나를 계속 채워 넣어야 돼.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자아를 성형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 속에는 진정한 게 없고 거기에 뭔가를 계속 장착하고 붙여넣고 조립을 해야 되는 게 그 3세대 개인인 거죠. 그래서 그 3세대의 개인주의 속에서는 요즘 이제 MZ세대겠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체험을 하고 예컨대 싱글 몰트 위스키도 마셔보고 테니스도 쳐보고 재즈 카페도 가고 이러면서 텅 비어있는 자기의 내부를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넣고 그것을 남한테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제3세대 개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혜림님이 얘기했던 것은 2세대 개인주의에서 물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MZ세대가 완전히 뭐 3세대 개인주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졸데 카림도 섞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비중이 점점 더 이제 3세대 개인주의 쪽으로. 근데 X세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향을 약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죠. 난 나야 이런 거. 90년대에 나에 대한 관심에 대한 엄청 많이 높아졌고 거기에 산물들이 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더 그 세대에서 지금 세대로 넘어갈수록 자아라는 것 자체를 어떤 탐구하고 그걸 찾아서 간다기보다는 나라는 어떤 그 자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좀 어떤 질적 차이가 좀 저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고립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촉을 꺼려하고 접속은 늘어나는데 접촉은 꺼려지고 과거의 전통적인 관계망이 이제 해체되면서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긴 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껍질을 만들어내고 성형하고 메이크업을 해야 돼. 풀 메이크업 상태로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풀 메이크업, 풀 장착을 해야지 자전거를 타고 나가듯이 지금 MZ세대들도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다 꾸며야지 남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생기부를 MZ세대들이 막 찾아보고 이 비율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뉴스를 봤더니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활기록부에서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막 힐링을 받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의 좋은 점, 내가 몰랐던 나의 좋은 점을 나의 선생님을 알고 계셨구나 뭐 이러면서 그걸 다시 올리고 이제 약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데 저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할까 이 사람들은. 짓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그러니까 생기부에 쓰는 내용들은 어쨌든 트리밍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나쁜 얘기를 뭐 예외는 있지만 나쁜 얘기를 쓰기보다는
보통 장점을 이제 끄집어내서 네. 없는 장점까지도 이제 거의 뭐 치장을 해서 써주는 게 생기부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거를 굳이 찾아서 서로 공유하는 이 문화가 대체 뭘까? 결국은 그런 이제 제3세대 개인주의 혹은 자아 성향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MBTI도 그렇고 생기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이 나에 대한 탐구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쉬울 것 같아요. SNS가 없고 나의 MBTI 생기부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없다면 과연 MBTI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 SNS가 낳은 파생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골방에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자아에 대한 탐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나 뭐 INTP야 라고 했을 때 INTP는 뭐가 어떻고 너가 평소에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식의 나의 MBTI에 대해서 떠들어줄 사람들이 없으면, 날 주목해줄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이게 담론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기부도 마찬가지죠. 생기부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 라는 탐구의 차원에서 그걸 뗐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그 관심을 받질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럼 약간 그럼 지금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진정한 자아 탐구하고 네, 저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정한 자아 탐구는 뭐라고 보세요? 그런 거는 모르겠죠. 만약에 제가 골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저에 대해 탐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저의 자아에 대한 의견에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역시 INTP네. 진정한 탐구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필요하거나 그런 게 좋다거나 이런 입장 아닙니다. 저도 거의 INTP라서 그런지 거의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 같은 건 없죠, 사실은. 없죠. INTP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네, 좋습니다. 예. 네, 이쪽의 의견 약간 좀 배제해두고 이쪽을 좀 말이 많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ISTJ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죠? 저는 사실은 MBTI를 통해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왜 너네는 S와 J가 되지 못하냐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진정한 질서 이렇게 나온다고? 진정한 질서와 가치 그리고 사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 S와 J인데 왜 너는 아직도 NFP에 머물러 있냐? 약간 이렇게 타박하면서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계몽하고 싶어하는 쪽에 좀 더 가까이. 얘들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왜 계획을 짜지 않느냐? 왜 계획을 짜지 않느냐?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약간 이 계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 보니 여전히 젊습니다. 남기님은 그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체념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X세대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거의 포기하고 예, 본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MBTI는 좀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생기부 저도 봤어요. 선생님들이 쓴 거는 주의 깊게 안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튜닝된 거니까 제 장래 희망들을 쭉 봤는데 야 진짜 INTJ인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다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이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는 외교관. 야. 그때 반기문 적어돼가지고 고 2, 3때 기자. 야 진짜 따분하네. 기자가 왜 따분합니까? 아무튼 기자였지. 다 기자들, 여기 언론인들. 따분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MBTI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생기부 유행은 사실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해서 생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더라 정도의 어떤 정보가 돌았던 거고, 그거에 이제 너도 나도 편승해서 생기부를 다운받은 정도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더 사람들이 얼마나 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유일한 이로서 의견을 개진해 보자면 아까 그 권일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이졸데카림 책을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그 책에서 가져가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원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세대 개인주의의 출현이 불가피하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에 대한 탐구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거라기보다 되게 구조적으로 정체성의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대한 반향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뭐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라면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다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고 뭐 이런 서울 사람 사는 거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자기를 유형화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그 3세대 개인주의를 설명할 때 나오는 흥미로운 표현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정체성의 프레카리아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정체성이라는 건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전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귀속인 건데 똑같은 그 귀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어떤 진정한 탐구라기보다는 내가 어디 귀속되는 사람인 거지에 대한 설명의 기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이제 그 안에서 MBTI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이제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되게 개인의 심리, 내면 이런 거에 대한 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같은 거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필요한 건 좀 더 사회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겪고 있는 뭐 그게 계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삶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정체성 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피곤해지니까 그렇죠.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거의 사실상 실패됐죠. 요즘에. 예를 들면 이제 MBTI는 PR을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한계이기도 하고 하지만 노동자의 자본가야 이건 PR을 나누는 문제이고 투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설명이 명확하게 빠져있는 부분을 계속 개인적인 방식의 설명들이 채워나가는 건 아닐까? 그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는 당연히 실제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무슨 주의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결심과 판단과 어떤 선언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MBTI는 그냥 테스트 결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띡 하고 결과가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MBTI를 정체성의 준거로 삼는 일들이 좀 많아지는 것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혜영님이 생각하시는 아무래도 F 성향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예. 혜영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MBTI가 뭐 세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이 됐지만 특히나 이제 MZ 세대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아까 이제 권일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요즘 특히나 이제 MZ 세대들이 이렇게 주현영 씨가 잘 묘사한 것처럼 뭔가 즉자적으로 자기에 대한 답을 잘 못하잖아요. 뭐 물어보면 막 주저주저하고 뭔가 약간 말을 이렇게 막 뭐 천천히 하고 막 말하기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의아했고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 텍스트화된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본인에 대한 어떤 즉자적인 평가들이 늘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바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규정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강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점 표현하기가 되게 두려워지는 것들이 결국 자기 표현 자체를 되게 주저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생기부에 대한 모습들도 이제 뭐 권일님은 약간 좀 더 부정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 대한 애정어린 평가에 대한 그 갈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치로 평가하고 너의 성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어떤 평가에 그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퇴출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MZ들이다 보니까 그 상황 안에서 나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고 말을 해주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그거는 차치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통하든가 왜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전화를 힘들어한다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정말 따뜻한 어떤 그런 감정의 교류가 느끼고 싶다면 담임 선생님 직접 찾아가서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감정의 교류.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잘 공감하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말렸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그 모습을 보는데 약간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자기를 그 제대로 성찰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평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본인을 성찰하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그거 자체를 아예 극단적으로 좀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의 비평, 평가 그리고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거의 극단적으로 거부를 하고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구조적인 것은 아주 뭐 평가 수치화된 평가들이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 호의적인 평가만 갈급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MBTI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가 자체가 뭐 너는 비정상이고 정상이 아니야. 너는 점수가 떨어지고 너는 뭐 사회적으로 이거는 뭐 배제돼야 될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훨씬 더 긍정적인 호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또 꼰대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죠. 연결되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우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한 차이에 관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그 액면상의 MBTI인 건데 네. 근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 조금 진지 빨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차이에 관한 담론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 가부장제 안에서도 그거는 수평적으로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여자는 좀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섬세한 일을 더 하고 남자는 좀 더 외향적이니까 바깥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담론들이 점점 쌓여서 결국에 여성들 참정권에서 배제하는 여자들은 감정적이니까 투표권 주면 안 돼. 이런 논리 연결됐다는 거죠. 근데 액면상으로는 그 시절에도 이건 동등한 남성의 특징, 여성의 특징은 동등한 것처럼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적으로 다른 그 구분을 짓게 되는 근거를 활용이 되고 예를 들면 뭐 주인과 노예, 흑인과 백인. 백인들은 조금 더 뭐 뇌 어디가 발달해서 뭐 어떤 걸 더 잘해. 흑인들은 반대로 여기가 좀 더 발달했어. 수평적인 것처럼 이야기 됐거든요. 네. 이게 골상하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결국에 그게 주인과 노예를 가르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MBTI에서 너 T야? 라는 질문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너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어떤 과정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그런가요? 욕먹어요. 왜 욕을 먹은 것 같죠? 또 한편에서는 역시 쟤는 그래서 성격이 이상한 거였어. 이런 식으로 어떤 결함에 대한 승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거를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느 회사의 인사권자가 된다, 뭐 평가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라이트하게 이야기되는 이런 어떤 그 차이로서의 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 실제로 뭐 어떤 최근에 어떤 그 구인 광고에서 이력서에 MBTI를 적어내라고 그렇죠. 했다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의 반을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이해, 관용, 뭐 이런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직무 적합성과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배제 논리가 될 수 있죠. 네,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차별이에요. 그렇죠. 차별이죠. 명확한 차별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 우열이 없는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MBTI를 이 성격별 뭐 직업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네. 보면 그런 걸 보더라도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어떤 많이 지위가 높고 보상을 많이 받는 직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들이 네. 있거든요. 그것으로 나뉘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결정적으로 그 직업에 의해서 우열이 나뉘잖아요. 지금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하기 싫어서 본인의 어떤 그런 피해 와서 MBTI를 찾았는데 다시 또 그 MBTI가 자기를 수치로 평가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아마 그 극렬하게 이 반발심이 일겠죠. 요즘 너 T야 이게 워낙 확 떠버린 밈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거에 또 염증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T를 무슨 사회성 없는 치키 콧머리로 보냐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하면서 오히려 좀 이 T야 밈 때문에 MBTI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조금씩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T 성향 자체를 막 약간 좀 배타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밈이 유행하는 측면에 대한 좀 반발심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진짜 T는 T야라고 하면 맞아요. 아, 그때 주식님 말씀하셨죠. 그거 반발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T 아닙니다. 그 MBTI의 가장 큰 그 불쾌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결정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해독하려고 드는 태도? 그러니까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마치 16가지가 있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그 틀 안에 집어넣어 보면 어떤 사람인지 포장지가 딱 나올 것 같지만 인간이 그렇게 해독이 되나? 라는 질문이 있고 저는 알 것 같은데 주식님? 나보다 싫은 게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해독된 인간이 존엄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독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전혀 신성하거나 궁금하거나 이렇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왜냐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은 MBTI 결과 보면 난 너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엄함? 그런 존중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과거에는 절대평가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대타자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철학에서 얘기하는 큰 대문자 역사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대의,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 어떤 가치,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 68세대라든가 X세대가 자아를 찾아서 인도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네. 무언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실체, 신비로운 진리가 거기 있을 거다라고 믿고 떠난 거잖아요. 네. 무작정.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믿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고 어렸을 때부터 상대평가에 굉장히 익숙하고 절대적인 기준 자체는 없고 결국은 우리들 사이에서 우열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에 어렸을 때부터 시달려 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에 대한 피로감도 크고 네.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도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과거의 시대에는 우리가 여기서 지지고 볶더라도 어쨌든 무언가 중요한 대의, 중요한 가치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 갈등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세대한테는 그런 건 없고 중요한 가치, 대의라는 건 없고 결국 우리 내부에서 내가 여기서 골드 링크냐, 브론즈 링크냐 그 위에 랭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롤이라는 그 게임 자체가 저는 지금 세대에 굉장히 잘 맞는 게임이라고 여기는 것이 네. 철저하게 실력별로 랭크가 돼 있고 그 실력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급 시스템이 너무나 익숙한 세대가 지금 세대이고 점점 더 이제 어린 세대로 갈수록 게임 내에서도 이제 계급화되어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능력주의적인 그런 경쟁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세대들한테는 사실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네, 그래서 MBTI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랭크와 상관없이 네가 브론즈인지 골드인지 알 필요 없이 그냥 넌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식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오늘 그래서 토론 준비를 하려고 MBTI를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페북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페북이 저한테 추천 동영상 하나를 띄워줬는데 이무진 씨의 신곡이 측정 거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고 정확히 딱 그 얘기예요. 가사에 그 나는 그 측정을 거부하고 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겠다. 당신 이름은 뭐예요? 당신의 마음은 어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지 자기는 MBTI까지 외우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이 네. 전부였어요. 그건 INTP예요. 마케팅? 약간 레트로 감수성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반작용으로서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그 항상 그 뭐 이렇게 68세대가 등장한 것도 보면 이제 이 과학의 시대, 합리의 시대가 막 이어지다가 그 과학의 시대와 합리의 시대가 이번에 오펜하이머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이 사람 수십만 명을 죽이는 그런 전쟁으로 귀결되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으로 시작된 자아 탐구 현상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X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비슷한 거죠. 이제 이전에 386 세대가 막 이 이념과 뭐 독재 정권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두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또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에서 또 등장한 거고.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한 뭐 어떤 전쟁 뭐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가치가 점점 완전히 소멸된 시대,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삐뚤어진 신념으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결국은 또 이렇게 자아 탐구, 그런 거에 대한 도구적으로 MBTI가 또 동원되는 시대, 뭐 이렇게 어떤 시대적인 특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개인, 이 개인들이 너무 뭐, 저는 MBTI 자체를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분류해서 뭐, 이렇지 않은 친구들은 만나지 않고, 이럴 정도로까지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관계를 형성하게 나가는 하나의 좀 좋은 도구로 보이는 경향이 더 많아서, 우려보다는 좀 그런 좀 반대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또 아까 이제 우려 주신 부분에서 MBTI는 또 빠져나갈 것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을 16개로 분류한다고 하지만 그 16개의 성향에서도 막 이 수치에 따라서 또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또 언제든 이 MBTI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성향은 나의 환경과 주변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렇다는 부분들 이미 더 많이 인지하고 저는 있는 거여서 98%라서 안 변할 것 같은데. 님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습니다. 확신해야. 그런 사회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이건 현상으로 그냥 보면서 우리가 약간 아까 우려하신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관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안 친한 사람한테 굳이 막 피처럼 구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굳이 그렇게 뭐 감정 상할 것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감정 상하는 말을 해서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 저 사람 오늘 보고 말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그냥 F처럼 맞는 말이야 하고서 보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관계들에 따라서 MBTI 성향이 어떻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BTI가 어떤 사람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뭐 간접 자료인 것은 맞지만 그거보다 먼저 이해가 인간에 대한 좀 기본적인 앞단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입체적이고 주변과 교류하면서 항상 유동적인 존재고 변화하는 입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MBTI를 보면 지금 시점에 저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이해가 없고 인간을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MBTI를 대하면 이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먼저 좀 더 폭넓은 이해가 먼저 필요한 전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MBTI 관련해서 또 재밌게 본 밈 중에 하나가 그 SNL에서 맑은 눈의 광인 그분이 김종인 씨를 찾아가서 MBTI 물어보니까 MB라는 사람은 이렇게 못 알아듣고 계속 MB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를 해서 MB에 대해서 TMI를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맑은 눈의 광인 그분이 2번 물어보고 다 오답이 나오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재미가 있었는데 아무튼 MBTI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남이라고 하는 정글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는 저는 뭐 좋은 거라고 봐요. 도구가 있는 거니까. 근데 MBTI를 들고 가도 MB로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MB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괜찮은 세상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시기를 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역시 정치인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나요? 네. 이렇게. 끝내게 해주세요. 끝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체성에 대한 탐구라고 한다면 개인의 내면만 파고드는 방식으로는 전 언제까지나 그 비어있는 정체성의 허전함이라고 하는 게 쉽게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MBTI를 통해서 좀 더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요. 이제 가치의 시대를 뭐 똑같이 복원해서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아를 우리가 탐구하고 서로의 관계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하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공허한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 자체가 이렇게 더 변화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시대가 또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좀 더 살아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로서의 현재를 보면 결국은 가치의 어떤 똑같은 가치의 시대가 아니겠지만 또 다른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 공통의 가치들이 붕괴된 시대가 오래 가면 정말로 이런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외로워질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오늘 MBTI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이걸 하고 싶어 했던 주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1년 동안 쌓아놨던 것들을 막 한꺼번에 터뜨려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토론이었고요. 오늘 토론이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댓글로 MBTI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MBTI가 뭔가요? 여러분들 MBTI 남겨주세요. 굳이 이런 걸 구독하는 사람들의 MBTI는 어떤 것인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질 그러네. 구독자들의 평균 MBTI 궁금합니다. INTP가 제일 많을 거라. 저는 아까 권일님이 정파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정파별 MBTI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개인의 성질과 성격이 정파를 정하는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맞아요. 높은 가능성의 F와 T는 그냥 NL과 PD를 가르는 거대한 강인 것 같아요. 야, F와 T가. 그러면 F가 NL인가요? 그렇죠. 저는 NL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태극기를 보면 눈물이 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 이렇게 F에 대한 편견을 또 조장하고. 그리고 PD와 NL은 또 I와 E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I가 극단적으로 PD로 몰리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끝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